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2주 넘게 동영상을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오세훈 시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올해 안으로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브리핑을 한 걸로 볼 때 중요 내용, 핵심 내용은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2040 플랜의 가장 핵심은 6대 공간 계획이에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미래 성장 거점 중심지 혁신,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하겠다.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이건 자율주행 교통하고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언론들은 그냥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도 않고 그냥 35층 룰 없어졌다. 한강변 아파트 천지 개벽된다. 요렇게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2040 플랜을 분석한 몇몇 부동산 유튜버들 동영상도 봤는데 이 6대 공간 계획을 쭉 나열해 놓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다 제멋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도 언론 보도가 똑같이 35층 룰 없어졌다. 요것만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잘못된 분석이에요. 저는 이 6대 공간 계획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행 일상권 조성, 다양한 도시 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요건요. 1과 3과 여가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기존에는 1터와 3터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기는 곳이 딱딱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통합적으로 구현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관련 LH 홍보 동영상을 보면 1과 3과 여가가 함께하는 복합 공간을 창출하겠다고 이미 강조하고 있어요. 2040 플랜에서 서울시에서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오세훈 시장 하면 한강 르네상스 아닙니까? 이 양반은 물에 굉장히 관심 혹은 집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농담인데 혹시 어떤 역술가나 역술가가 오세훈 시장은 물과 가까이 해야 대권을 잡는다라고 조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박원순 시장 때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거든요. 이번 2040 플랜에 나온 수변 중심 공간 재편도 제가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시절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과 큰 틀이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즉 이미 나온 얘기예요. 기반시설 입체화, 지상철도 지하화, 요건 그러니까 1호선 지하화하겠다. 요건 20년 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단골 메뉴예요. 이건. 단 그전에는 그냥 선거용 공약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들어갔다. 이게 차이는 차이죠. 그러나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40 플랜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요. 사실은 6번이라고 봐요. 3번도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사실은 나왔던 내용이에요. 오직 새롭게 등장한 건 제가 볼 때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교통하고 UAM, 특히 UAM입니다. 제 주관적 해석, 플러스 좀 뇌피셜을 섞어서 분석을 하면 3번 항목은요.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강남이라고 하는 기존의 서울의 3대 도심, 저는 3대 원도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고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이건 3대 신도심,
김포공항 마곡, 용산, 삼성 잠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은 직주 근접 시대 아닙니까? 지난 7년간의 부동산 폭등기에 우리는 업무단지이거나 혹은 업무단지에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죠. 3번하고 6번은 업무단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기존 서울 3대 도심은 한마디로 너무 오래됐어요. 좀 낡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더 이상 확장 가능한 가용 용지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광화문 도심은 1394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할 때부터 도심입니다. 그래서 광화문, 경복궁 등 역사문화유산이 많고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주한미 대사관 등 안보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리모델링은 가능해도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의도는 제방 안쪽 면적이 87만 평입니다. 3대 도심이라고 하는데 도심치고는 덩치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죠. 강남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업무 기능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고 용량이 부족하죠. 이게 기존 서울 3대 도심의 문제예요. 그래서 2040 플랜에서는 중심지 고도화, 중심지 규제 완화를 통한 활력 제고, 가용지 확보 및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서울 도심, 여기는 광화문 도심을 말하는 겁니다. 광화문 도심은 보존 규제와 정비 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도심이 됐다. 박 시장 시절에 서울시 정책을 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서울 도심은 4+1축으로 조성을 하겠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 광화문 시청 이걸 국가 중심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서울역에서 용산 사이를 국가 중심 가로로 육성하겠다. 요 내용이 나와요. 광화문, 서울시청, 서울역, 용산 이건 대한민국 중앙정부 공인 넘버원 부동산 입지예요. 그 다음에 뭐 인사동, 명동 여기는 역사문화 관광축으로 육성한다. 뭐 세운지구, 세운사가 있는데 이쪽은 뭐 남북 녹지축으로 육성하겠다. 이쪽으로 가면 남산이 나오죠. 그 다음에 DDP, 이거 동대문, 이쪽은 글로벌 상업축으로 육성하겠다. 뭐 요 내용입니다. 여의도는 용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 용산과 여의도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연계 개발하겠다는 건 원래 박원순 시장 때 구상이었죠. 2019년인가? 2018년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 갔을 때 용산 여의도 통합 마스터 플랜 세우겠다.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 하니까 이 지역 집값 엄청나게 폭등하니까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태클 걸고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철회한 건 아니고 보류를 했었죠. 박원순 시장의 구상을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이건. 여의도는 제방안 쪽 면적이 87만 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덩치가 작아요. 용산하고 한 권역으로 보고 통합 개발해야만이 여의도 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대로 때문에 여의도가 영등포 노량진 지역과 단절돼 있어요. 여의도 덩치가 작은데 올림픽대로 때문에 단절돼 있어서 더 왜소해 보인다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만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상까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강남은 이게 테헤란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전 땅, GBC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 대개조에서 잠실 마이스 단지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동쪽으로 확장하겠다. 그 다음에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서쪽으로도 더 확장을 하겠다. 여기 양재잖아, 양재. 양재 R&DC라고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어요. 가용지 창출을 통한 중심기는 동서방향 확산. 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현재 정부 계획은 2025년부터 UAM 상업 운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UAM 상용화 노선이 1차가 김포공항 용산이에요. 그 다음이 삼성 잠실 수서 이쪽이에요. UAM 터미널을 설치를 하는데 대규모 개발지구 용산, 잠실 등에 하겠다. 김포공항은 빠졌는데 여기는 더욱더 확실한 곳이죠. 김포공항 복합개발의 핵심이 UAM 복합 환승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본격 운영 체계 구축 하는데 뭐 상암 쭉 나오는데 마곡이 들어가죠. 마곡, 강남, 뭐 도심 여의도 들어가고. UAM 이 노선이요. 김포공항, 마곡, 용산, 삼성 잠실 여기가 핵심인데 이 세 지역이 그냥 우연하게 설정된 곳이 아닙니다. 광화문 도심은 역사문화유산이 많아요.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주한미 대사관 등 안보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광화문 도심과 붙어 있고 대규모 땅이 있는 용산, 철도청 부지하고 주변 용산 전자상가 거의 40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어요. 용산 전자상가가. 요 땅이 한 20만 평, 21만 평 되고 용산 민족공원, 주한미군 땅 거기가 한 80만 평 돼요. 이 100만 평의 가용 용지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 도심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고층 고밀도 개발, 요걸 용산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UAM 핵심 터미널, 복합터미널이 여기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강남도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테헤란로가. 근데 삼성 잠실은 상대적으로 저밀도예요. 그리고 GBC, 한전 땅이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과 같은 대규모 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UAM 복합터미널을 집어넣기로 한 거죠. 잠실 일대 개발 규모가 영동대로 통합개발, GBC,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다 합치면 18조 원에서 한 19조 원 정도 돼요. 이 엄청난 곳이에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2006년 처음 오세훈 시장이 구상했을 때 당시 사업비가 33조 원이었어요. 지금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아마 40조 원 넘을 거예요. 김포공항 마곡은 여기는 주변이 다 논밭이잖아. 널린 게 빈 땅이잖아요. 그리고 마곡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김포공항 복합개발, 마곡마이스, 원웨스트, CJ 가행공장 부지 개발, 요거 다 합치면 한 12조 원 되거든요.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개발 둘이 합치면 사업비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 돼요. 여기도 21조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거든, 이 세 곳이. 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곳에 UAM 복합 환승 터미널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는 기존의 3대 도심, 저는 3대 원도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여기하고 김포공항 마곡, 김포공항 복합도시죠. 용산, 삼성 잠실이라고 하는 3대 신도심의 구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 2040 플랜의 6대 공간 계획 중에 하나 항목이 사실은 2040 플랜의 진짜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김포공항 복합도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엄청난 곳이잖아요. 마곡,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부천, 대장신도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이 세 곳에, 이 네 곳이구나.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까지 합치면 이 네 곳의 업무단지 면적만 100만 평이에요. 이 정도면
광화문 도심, 강남 도심과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여의도 도심보다는 2배 이상 큰 거고. 예,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늘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포공항이 서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서가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결국 김포공항과 강서가 동북아 비즈니스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UAM 터미널을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겠다. 창동, 상계, 청량리, 광화문, 연신내, 대림, 사당, 양재. 핵심은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용산, 삼성, 잠실, 수서. 이게 핵심이에요. 서울비전 2030을 보면 지난해 초 보궐선거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발표한 거죠. 4개 발전축 핵심 혁신축을 설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있죠. 요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국제경쟁 혁신축 한 묶음, 감성문화 혁신축, 상암색, 마곡, 김포공항, 뭐 요게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4개 축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개 축이라니까. 그리고 요 축의 핵심은 삼성 잠실이에요. 요 국제경쟁 혁신축의 핵심은 용산이에요. 감성문화 혁신축, 여기의 핵심은 어딜까요? 김포공항하고 마곡이에요, 여기는. 3개 핵심 발전축의 각각의 중심지가 삼성, 잠실, 용산, 김포공항, 마곡인데 거기에 UAM 복합 환승 터미널이 만들어진다.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는 기존 3대 원도심에 대비해서 삼성, 잠실, 용산, 김포공항, 마곡이라고 하는 3대 신도심, 원도심 대비 신도심의 등장을 예고한 게 아닌가.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2040 플랜 6대 공간 계획에서 UAM,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진짜 핵심이다. 라고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에 입각해서 지금 이른바 썰을 풀었던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3월 3일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박원순 시장의 서울 2030 플랜하고 오세훈 시장의 서울 2040 플랜하고 차이가 뭐냐? 3가지만 들라고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2030 플랜은 좀 경직돼 있었다. 그러나 2040 플랜은 좀 더 자율적이고 좀 개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다음에 UAM,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특별하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특색은 미래교통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UAM과 같은 것이 초안에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담겨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UAM과 같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가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을 해서 그렇다면 도시공간구조는 그에 걸맞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2040, 20여 년 뒤를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구조 개편이 그 교통 시스템의 변화를 바탕에 깔고 있지 않으면 사실 공허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점에 굉장한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아마 이 계획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핵심 내용은 다 설명했는데
2040 플랜 6대 공간 계획에서 다른 내용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일상권하고 도시계획 대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욘드 조닝. 오세훈 시장은 참 언어의 마술사야. 기존에 용도지역, 주상공록이라고 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요걸 철통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율성, 용도 도입의 자율성과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추구하겠다 이거죠. 180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한 도시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주거, 공업, 상업, 녹지 이 4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2040 플랜이 앞으로 20년 뒤에 서울시 도시계획을 담고 있는 문서잖아요. 여기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공공, 관광, 업무 요걸 복합적으로 구현하겠다. 다기능 복합 용도.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 구분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게 왜 보행 일상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냐면 그러니까 서울 시내 어느 곳이든지 걸어서 30분 이내에 문화, 수변여가, 공유 거점 오피스, 녹지 공간, 일자리, 지역 기반 일자리, 상점, 모빌리티 허브, 지하철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딱딱 구분되어 있으면 서로 거리가 멀잖아요. 생활할 때는 주거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러 갈 때는 업무단지 쪽,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죠. 거기로 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시간도 많이 버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탄소도 배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한 권역에서 1과 3과 여가를 다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유도리 있게 적용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언론들이 35층 룰을 없앴다 이것만 제목으로 뽑고 막 기사를 써대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2040 플랜에 분명히 담겨있는 내용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긴 하나 결코 핵심은 아니거든요. 자, 35층 높이 기준 삭제를 통해서 다양한 경관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뻔하죠. 이게 서울시내 이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게 두부 잘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좀 곡선형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 서울시내 한강변에서 본 아파트 보면 다 이렇잖아요. 딱 일자로 쫙 있는데 두바이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높이를. 용적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건물이 날씬해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용적률 하에서 층수 규제가 없어지면 높이 올리려면 용적률은 똑같기 때문에 건물이 날씬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통경축하고 바람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물꽃은 오세훈표 재건축, 잠실 5단지 최고 50층까지 짓는다. 올해 2월 16일 기사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기사냐면요. 2017년 9월 8일 중앙일보 보도예요. 은마는 49층 안 된다면서 잠실 5단지 50층 통과한 거다. 잠실 5단지 최고 50층까지 짓는 건요. 오세훈 시장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세훈 수건사업 첫 단추. 이미 2017년 9월 박원순 시장 때 잠실 5단지 50층 짓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마치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해준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이건 팩트 왜곡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표현하면 팩트 날조라고. 박원순 시장 때 만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236쪽입니다. 한강변 전체 지역을요, 수변 도심 경관 유도 지역, 주요산 자연조망 관리 지역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수변 도심 경관 유도 지역, 여의도죠, 여기 용산이죠, 여기 잠실이죠. 여기는 복합 건축물 조성과 연계하여 높이 유도, 쉽게 말하면 높게 짓게 해주겠다. 한강 경관 관리 차원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책의 용도 지역별 높이 기준, 이렇게 이 표를 보면 헷갈려. 요 밑에 표를 봐야 확실하게 들어봐요. 51층 이상 초고층 가능 지역, 도심 광역 중심, 상업 준주거 지역, 복합 건물, 50층 이하 가능 지역, 지역 지구 중심 이상,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 저층부 비주거용도 포함 건축물. 즉 35층 룰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문제가,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시내 전역, 특히 한강변 있죠? 거기 절대 어디나 35층 이상으로 절대 못 짓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책을 세운 적이 없다고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이게 도심이냐 광역 중심이냐, 지역 지구 중심 이상이냐, 상업 준주거 지역 이상이냐, 3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냐,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냐에 따라서 어디는 51층 이상도 가능하고 어디는 40층에서 50층도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언론은 마치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는 전역이 다 35층 이상을 절대 못 짓는 것처럼 보도를 해왔어요. 이건 완전히 엉터리 보도 아니에요. 2040 플랜에서 보면 한강을 업무, 상업,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이렇게 돼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단 여기를 보면 여의도, 이촌, 여기서 잠실이 빠졌네. 여의도, 이촌이 용산이잖아요. 그 외에 한남, 옥수, 압구정, 반포, 성수도 가만히 있자. 성수도 박원순 시장 때 어떻게 됐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요런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변 주변에서 이른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3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권역의 개수가 오세훈 시장 때 점점 늘어났지. 늘어나긴 늘어났죠. 근데 박 시장 때 전혀 못하겠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동일 밀도 하에서 유연한 스카이라인 및 경관 창출하겠다. 이렇게 두고 자른 듯이 이렇게 밋밋한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유두리 있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 근데 박원순 시장 때 만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자 이게 여의도가 예시로 들어있어요. 기존에 이렇다고 장미, 화랑, 대교, 목화 3부, 시범 아파트 여기 두고 반보 자른 거 같이 이렇게 딱 밋밋하잖아요. 요 여의도 재건축을 할 경우 요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시범 아파트 요렇게, 장미, 화랑, 대교는 요렇게, 목화 3부는 요렇게, 서울 공작은 요렇게 유도리 있게 만들겠다고 박원순 시장 때 만든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이 그림까지 등장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단이 높고 중심이 낮은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겠다. 현황이 이래요. 지금 여의도 현황이. 여기 아파트 단지들 밋밋하잖아요. 여기.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의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요렇게 만들겠다. 요렇게 만들겠다. 근데 언론들은 박원순 때는 전부 다 두부 반모 자른 것 같이 요렇게만 재건축을 허용하려고 했는데 오세훈은 유도리 있는 자유분방하진 않지. 좀 이렇게 곡선미가 살아있는 스카이라인을 추구한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오세훈 시장 설명에 서울시 공식 자료에 정성적, 유연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 해놓고 요 말이 나왔다고요. 절대적인 수치 기준 삭제 이렇게 이 말 쓰고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계획 결정.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한강변이라고 다 어디나 다 35층 이상으로 짓게는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요, 35층 이상 가능하지만 어떤 지역은 35층 밑으로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야 이런 스카이라인이 나오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런 식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려면 어느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할 때 뭐 50층 짓게 하겠지만 어디는 35층, 어디는 심지어 25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35층 높이 기준 삭제라고 하니까 한강변이면 다 35층 이상으로 짓는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오산이에요. 그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할 때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일 경우에는요. 어떤 동은 35층 이상이겠지만 어떤 동은 35층 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좀 트릭을 쓴 거예요. 35층 높이 기준이라는 이 말은 없앴지만 35층 높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동영상이 길어지는데 할 수 없이 이걸 좀 소개를 해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권승현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는 68층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5층 룰이 삭제되면 도심과 한강변에는 최대 몇 층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건축 기한이 도래한 아파트, 특히 한강변 아파트에서 이 소식을 가장 반길 것 같은데 제도 변화로 인한 집값 급상승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강 연접부, 그러니까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15층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촌동 68층 계획안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조합하고 시행사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해서 내놓은 어떤 제안 단계 정도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제한이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 제한을 좀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은 아까 제가 오해할 염려가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용적률이 변화하는 게 아니고요. 용적률 범위 내에서 높이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는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개의 건축물이 슬림해지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용적률을 높이 짓는 건축물을 배치함과 동시에 소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어떤 환경 부하가 걸린다든가 교통 부하가 걸린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사실 기우에 불과하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은 토지 이용 효율이 과거보다 높아진다는 걸 전제로 토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상정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자극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변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강 연변에 저층 제한이 있다. 그런 것은 아마 이따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그런 원칙이 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동 배치를 하다 보면 한강변에 연접해 있는 동보다는 뒤쪽에 있는 동들의 높이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배치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큰 틀에서의 한강변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런 오해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했던 건데요. 일단 언론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 없이 이해를 하셔야 전달이 시민들께 정확히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변화는 한강변에 지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뚝섬 유원 지역에 있는 데서 잠실 쪽을 보면 무슨 저 칼로 두부를 이렇게 무를 잘라놓은 듯한 형상의 잠실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꽤 고층화되어 있는, 그러나 위의 높이가 똑같은, 그러나 아주 답답하게 이 저 바람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통경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배치를 지금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이쪽 광진구 쪽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보실 수가 있죠. 높낮이가 잘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이번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철의 지하화인데, 지하화를 통한 공간 창출, 가용지 부족 해소. 서울 시내의 지상철이 101km나 되고, 그 철길이 지나는 면적이 4.6 제곱킬로미터면 140만 평, 150만 평 정도 되네. 굉장히 큰 땅이죠. 요걸 활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문제는 지상철을 지하화할 경우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2040 플랜에서는 공공재원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받겠다.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단기적 입체화. 데크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곳은 데크화로 지역 연결 및 공간 창출. 데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덮개. 101km를 갖다가 전부 다 지하화 하려면 일단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일부라기보다는 아마 상당수 구간은 덮개를 덮는 걸로 데크화로 해결을 하고, 일부는 지하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수색,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 영등포 단계적 지하화 검토.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우선 지하화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상철로 놔두되 일부 이제 구간은 데크와 덮개를 덮어서 해결을 하겠다. 그 뜻이 아닌가. 서울 2040 플랜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요. 2030 플랜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도 그렇고,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이 2030에 비해서 2040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서울 2020 플랜은 원래 도심이 한 개였어요. 여기 광화문 도심 하나 있다고. 서울 2030 플랜에서는 광화문 도심, 여의도 도심, 강남 도심 이 세 개를 설정을 했어요. 2020 플랜에서 도심을 한 개만 설정을 하니까 서울 시내 이 구석구석까지 전역에 개발 온기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2020 플랜을 세울 당시에 이미 강남이 광화문 도심과 맞먹거나 오히려 좀 능가하는 도심이 됐는데 2020 플랜에서는 서울 강남 도심이 부도심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현실과 맞지 않았거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2030 플랜에서 도심을 3개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서울 시내 곳곳에 온기가 좀 더 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의도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가지 방안을 내놨어요. 하나는 여의도 바로 옆에 영등포 준공업 지역 한 100만 평 정도를 도심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도심으로 만들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용산하고 여의도를 통합 개발하는 걸로, 연계해 개발하는 걸로.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용산 개발의 위력이 여의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여의도가 좀 위력을 더 크게 발휘하도록. 요게 2030, 2030 플랜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040 플랜을 봐도 2030 플랜의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그 체계가 그대로 왔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이게 2030 플랜과 2040 플랜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기본 틀은 동일하다는 저는 직접적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30 플랜하고 2040 플랜이 완전히 똑같냐?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2030 플랜에서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3개 도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주관적 분석이고 뇌피셜을 섞은 거지만 2040 플랜에서는 도심이 3개인데 그 구성 내용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즉, 요 3개 권역이요. 서울비전 2030에서는 이 4개 혁신축 발전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3개예요. 요 축 하나, 요 축 하나, 요 축 하나. 그리고 기존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 붙인 3대 원도심 외에 용산, 삼성, 잠실, 그리고 김포광, 마곡이라고 하는 3대 신도심이 등장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UAM 복합 대규모 터미널이 김포공항, 용산, 삼성, 잠실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2040 플랜이 올해 연말까지 완전히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40 플랜은 이 김포공항 마곡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복합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즉 기존 서울의 3대 도심이 3대 원도심이죠. 요게 3대 신도심으로 바뀐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좀 더 심도가 깊어진다? 좀 더 강도가 강화된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 3대 도심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차 있잖아요. 이미 빽빽하게 개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수준인 거고 그냥 완전히 새로 짓는다. 그런 개발 개념을 구현할 곳은 김포공항, 마곡, 용산, 잠실, 삼성이 아닌가. 이곳이 서울 시내의 미래 성장 동력 지역이자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3대 신도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